네, 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감독 김정욱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실은 그 첫 번째 강의가 있었던 토요일 날 강의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좀 그 줌이 이렇게 동영상을 공유했을 때 굉장히 많이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풀 버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다시 녹화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첫날이라서 매우 정신도 없었고 또 원래 첫날이 좀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버벅대니까 또 저도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1시간 정도인데 너무 초반에만 집중돼 있었다라고 하는 운영진의 어떤 또 평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녹화를 하는 날은 주중에 이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줌으로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하고요. 아마 1시간 반 정도일 겁니다. 네, 1시간 반인데 그것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토요일 날 10시부터는 정확히 1시간 정도를 편집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풀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풀 버전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1시간 버전도 저희가 올려놓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를 원하시는 7분에서 8분 정도로 편집한 편집본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날 강의는 1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으로 이제 줌에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는데 이번 두 번째 시간 모던 타임즈부터는 그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요. 남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얻겠다, 혹은 내 감상과 좀 비교를 해보겠다. 강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아 계셨다가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하다면 다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한영. 제가 이 강의를 결심한 이유는 제가 받았던 많은 영화들에 대한 감동, 그리고 즐거움, 슬픔, 애환, 그리고 존경심,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영화 분석 강의를 한 지가 15년이 넘어가는데요. 현재 소양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어, 2015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주 인호도서관에서는 이제 올해가 벌써 3년 차가 되네요. 영화 분석 강의와 그 웹드라마 제작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강의와 그 라디오 방송 게스트 활동을 하면서 새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52편의 선정 영화는 운영진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운영진은 약 6명 정도가 같이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강의 이후에 블로그나 브런치 그리고 릴스나 틱톡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짧은 이 강의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저희 세상의 모든 영화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2편의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의 하녀의 선정 이유는 임기영 감독은 98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 감독들 혹은 그 외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무의식을 마치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따 잠시 보시게 되겠지만 기생충에서의 그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과 산꼭대기에 하늘이 보이는 2층 양옥집에 사는 사람의 어떤 그 빈부의 차,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이 계단, 그리고 지하에 사는 사람과 이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 항상 늘 수몰이 돼서 물난리가 나면 생명을 위협받는 이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 산꼭대기의 집에 있는 마치 아주 정말 평온한 정원에 내리는 그 똑같은 비인데도요. 미제 텐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있는 텐트이죠. 비 한 방울 셀 것 같지 않은 그런 미제 텐트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위치와 하강 구조와 상승 구조에 따른 어떤 그런 느낌들도 이 김경 감독 영화의 크나큰 그 상징적인 요소가 되는 이 계단, 1층 공간과 2층 공간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녀가 있는 하녀방, 이런 것들도 역시 봉준호 감독의 이 김경 감독에 대한 오마주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따가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하녀가를 끌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이제 정상적인 얼굴 모형과 이 위치가 아니라 얼굴이나 머리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기괴하게 여자는 이 남자를 처절하게 잡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끌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동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박쥐를 보신 분들은 또 그 포스터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장면이 박찬욱 감독이 김기현 감독의 한여에 대한 어떤 오마주, 존경의 표시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여. 공교롭게도 60년에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같은 해이죠. 네. 물론 알프레드 히치콕은 뭐 김기현 감독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영화가 더 좋은가, 뭐 나은가, 뭐 이런 의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미장센과 주제의식 그리고 인물 간의 어떤 그 파국을 맞는 그런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면에서 사이코보다 더 이 한여가 뛰어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 최고의 한국 영화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오발탄이 1위였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이 한여가 1위를 차지했고 하길종의 기리나라고 불리우는 이제 바나나 천재 바나나의 감독이죠.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그 작품과 오발탄이 공동 2위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그 시대 감각으로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새롭다, 기이하다, 촌스럽고 이게 70년 전 영화라고 도대체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60년이죠. 예, 60년 전 영화라고 도대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어,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작품을 그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마틴 스콜세지에게 제안을 했고, 오발탄도 마찬가지지만, 오발탄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된 이 하단 이렇게 자막이 들어있는 자막본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가 필름이 없습니다. 네가 필름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이제 색보정을 하거나 그 재현을 해낼 텐데, 안타깝게도 그 본밖에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기현 감독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출품본에 자막본이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희뿌연 어떤 느낌들로 이렇게 어,
책보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보정이 돼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마틴 스콜세지가 이 필름의 가치를 인지하고 클래식 시네마 2008년에 이 한여가 세계의 감독들, 세계의 이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 그 쾌거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김경 감독 작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기괴한 색채와 기괴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영화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60년 한여는 여러 번 리메이킹이 됐습니다. 네, 60년의 이 한여가 71년도에 칼라 영화로 한여라는 제목으로 윤여정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씨가 연기했던 남자 역할은 남궁원 씨로 바뀌어 있고요. 칼라로 묘사가 되면서 더욱더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그런 느낌의 어, 진행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72년도에 나온 육식동물도 역시 자기의 작품의 리메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72년에 나온 충녀, 이 충녀는 다시 윤여정 씨가 연기를 하고 있고 육식동물의 재각색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금 작품이고요. 다시 시간을 지난 82년 김지미 씨의 주연으로 자신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박쥐 시정극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독특한 어떤 느낌들을 선보이고 있는 작품인데요. 임상수 감독이 2010년에 다시 리메이크를 했던 한여. 여기에 윤여정 씨가 집사 역할을 하면서 전도연, 그러니까 자신이 맡았던 처절하게 버림받는 하녀 역할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윤여정 씨의 김경 감독 작품의 어떤 연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뭐 굉장히 좀 여러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서가 조금 작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장면 바로 목을 조르고 있는 여자가 거꾸로 돼 있고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인데요. 이걸 그대로 한번 화면 속으로 좀 연결을 해보자면 2층 꼭대기에서 김준규 씨가 내려오면서 남자의 바지를 잡고 있는 이 하녀 처절하게 아, 죽어가고 있는 어떤 한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쥐의 이 포스터가 하녀의 어떤 역할들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네, 하녀의 오리지널 포스터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작품이 바로 리메이크, 그러니까 재개봉작의 포스터입니다. 하녀의 이제 지난 포스터들을 좀 보셨는데요. 제가 첫 작품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지막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짜코입니다. 어, 자신의 가족 중에 좌파 빨치산이 된 분 때문에 연좌제에 시달리고 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었던 임권택 감독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또 집안을 돌아보고 또 이데올로기에 휩싸였던 한국을 돌아보는 작품에서 가장 자전적인 어떤 느낌을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짜코는 개인적으로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중에 가장 대표작 중에도 손에 꼽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름 지어지고 있는 임권택 감독의 작품을 마무리를 짜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중산층 가정에 하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하녀가 조금씩 조금씩 이 집안을 파괴하는 과정을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처럼 한정된 세트 안에서 촬영한 것이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매우 미니멀하게 진행되는 영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명보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1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김경 감독
작품 중에 아주 대표작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세계영화재단 지원금을 받아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복원을 한 작품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텐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복원 비용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작품으로 복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하녀가 이 집안의 가장을 함릭하는 과정, 그리고 한 남자가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점차적인 어떤 긴장감, 그리고 김기영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많은 미장센 중에 이 계단의 미장센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를 이 오픈 세트를 직접 공간적으로 창조를 해서 우리가 이 집안 곳곳을 관찰할 수 있게끔 카메라를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카메라 안에서의 렌즈를 통한 줌, 렌즈를 통한 크기의 이동이 아니라 달리샷을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고 인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인물에게 가까이 가고 뒤로 멀어지는, 그리고 인물을 타고 들어가서 그 시선으로 또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영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좁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의 액자식 구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편을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봐, 김천에서 주인이 한여를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 남다란 치사예요. 하녀 따위에 흥미를 가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부부 생활을 봐도 절반은 한여한테 맡기고 있거든.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채취가 밴 옷을 빨아주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고 언제나 한여를 손날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가 이 하녀의 역할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인을 화나게 하는 내용임은 충분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녀와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 또 부인이 해줘야 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인이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도전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여자가 말을 일축하면서 자르게 되죠. 자, 이러면서 자막 시퀀스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아이들로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 홍두깨 놀이를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요. 네, 자막 시퀀스를 위한 배경 화면이긴 하지만 이 홍두깨 놀이의 끝쪽으로 가면 같은 모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두 명의 형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 반대로 되고 또 그것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 안에서 뭔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똑같은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의 또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하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벌어질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셔레이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아무 설명 없이 하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친절하게 이 남자가 이 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바로 이 실을 가지고 이 홍두깨놀이를 했는데 바로 많은 당시에 그 공장들이 방직 공장이었는데 그 방직 공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전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이 액자식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 안으로 쑥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쑥 빠져나오면서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신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 바로 카메라가 강력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반부로 갈수록 이따가 다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도대체 기차가 지나갈 만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차길이 2층 양옥집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뒷부분에서는 적지 않게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녀가 집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전에 여러 이야기의 플롯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 하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영화의 1장, 약 25분 정도 지점에서 이 하녀가 이 집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금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하녀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처음에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얘기했던 이야기의 흐름이지, 이것이 금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매우, 아, 그, 고차원의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지금, 어, 피아노가 있는 굉장히 정돈된 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남자 집이 이런 형태입니다. 뭔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밀도 있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신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하녀가 들어오면서 파국을 맞고 마지막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 비극을 끝낸 이후에 바로 액자식 구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그 얘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신문을 주목하고 있는 부인의 얼굴, 주중녀 씨가 연기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반대편으로 와서 남자가 창 쪽을 보고 있었던 그 등을 바라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차가 그 매개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 액자식 구성의 마무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맨 끝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네,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도 비 오는 날 밤에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화면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고요. 기찻길 옆 어느 곳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낮에만 이렇게 찍었는데 카메라의 강력한 움직임을 통해서 쑥 들어갔다가 들어간 어떤 집안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다시 쑥 빠져나오는 이런 것으로 이게 액자 19성의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남자가 생각한 것처럼 남자는 뒷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자는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양과 인격 있는 남자가 하녀에게 유혹됐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남자의 약점이야. 높은 산을 보면 올라가고 싶고 깊은 물을 보면 돌을 던지고 싶고 여자를 보면 원시로 돌아가고 싶어. 원시가 뭐예요? 솔직히 남자란 야비한 동물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하녀의 역할을 하는 배우인데요. 자, 이 배우로 우리는 1시간 30분을 꼼짝 못하고 이 이야기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빠져나온 인물이 이 인물이라고 하니까 더 새로운 어떤 결말들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봐, 지쳤으니 자리를 펴줘. 그만둬라 내가 하마. 이 집에 젊은 하녀를 둔 것이 아마 범의 입에 날곡인가 보다. 봄의 입에 날고기란 말이 정확한 판단이야.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려들기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패가 망신하는 수도 있죠.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 장면, 살인의 추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이 아, 촬영 감독과 잠시 의견을 좀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하는데요. 이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화면 렌즈의 거의 정중앙을 바라봐야 이렇게 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는데 매우 그 불편하고 또한 대단히 부담 가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힙합 가수들이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노래를 할 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손동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어, 샤우팅을 외친다던가 혹은 그 결혼식 비디오에서 신랑 신부와 눈을 마주치고 축하 인사를 할 경우에 렌즈를 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아나운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롬프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카메라의 렌즈를 정중앙으로 봐서 시청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행위 말고는 절대 카메라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주인공이 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출연자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관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너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 자체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거기서 이제 정중앙을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은 살인의 추억에서는 관객들 여러분 너희들 중에 이 연쇄살인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인공을 통해서 던져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마지막 장면도 봉준호 감독이 오마주를 해서 살인의 추억에 활용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도 똑같고 당신도 똑같고 범에이의 날곡이라는 입장, 젊은 하녀를 뒀다는 거 당신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편지 내놔. 되짜주면 음악 선생이라 로맨틱해서 화해하고 갔거든. 이런 편지를 받아봐. 하루가 안 될 수 있어. 자, 이 여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이 음악 선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뜻은 순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이죠. 엄영란 씨가 연기하고 있는 그 역할은 매우 당시로서도 파격이지만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데 한 친구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편지를 이 점잖게 생긴 음악 선생은 바로 어, 공장 측에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일간의 정직을 맡게 되고 고향에 내려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좀 잔인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애의 감정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여공들을 너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조용히 자신만 알고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자신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악녀 이미지인 하녀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 그의 가정에 불어닥치는 아군들 그리고 그 주변의 여자들이 아주 서서히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에 이 영화의 웰메이드한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성과 암시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시나리오 용어지만 씨 뿌리기, 걷어들이기 어떠한 내용들이 먼저 보여지고 뒤에 그것이 걷어들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자, 문제가 이거 되는 봐. 2층 장수라, 양옥집이 나가봐. 설명되는 싫어. 지점도 자, 피아노를 배우러 온 안 나가면 찢을 테야. 엄앵란 씨의 역할이죠. 아이 걸 찢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아줘야지 상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여보, 어떻게 왔어? 선생님께 피아노 개인 교수를 해주십사고요. 아버지, 이거 아줌마가 줬어. 이리 들어와. 여보, 공장에서 피아노 지도가 들어왔어.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집이 누추해서 내가 부업을 하기 때문에 통집을 못 돌봐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꽁 잡는데 매라니까요. 그래도 우린 이 뒤에 2층 집을 지어놓았답니다. 사모님 덕이 크시겠어요. 그걸 알면 되게요. 네, 피아노의 이 구입을 비싼 돈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교습을 통해서 좀 음, 돈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대사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교습을 할 사람은 자기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집으로 찾아온 여공입니다. 근데 집이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방 한 칸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집을 보고 가라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공사 중인 집입니다.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와 다리를 절어서 좀 더 걷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리 모양의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제 누나가 있는 딸이 있는 그런 집안이죠. 자, 이 상황에서 곳곳이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손가락이 신기하게 움직이게 될 테니까. 우선 손가락을 모으고 이렇게 눌러봐. 그래, 빨리. 영영영.
거냐? 빨리. 아, 저리 쳐, 들어. 빨리. 아유, 잡았다. 웬일이야? 어? 아니, 어떻게 됐어? 새 집에 와서 너무 마음을 놓아 귀에 놀랬어요. 하여간 쉽시다. 집이 너무 컸나 봐요. 이 집에선 한이 없으면 못 해나가겠는걸요. 일어날까? 여, 배가... 미스터, 네. 의사를 좀 불러줘. 네. 여, 맥이 딱 풀려요. 과로야. 10년 동안 재봉틀을 돌렸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행복일지 몰라요. 쥐에 놀라 몸이 오리강을 떨게 됐으니까요. 네, 큰 집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무리를 해서 온 겁니다. 여자는 영화의 마지막까지도 계속 재봉틀을 돌리면서 부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TV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하녀를 들인 것도 들인 거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어떤 일들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력을 새롭게 뭔가 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큰 집으로 이사 오고 너무나 많이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약해진 마음 때문에 주위에 더 놀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한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까지를 오는데 이 영화가 할애한 시간이 무려 17분 정도입니다. 영화의 1장에서도 그 앞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례차례 뭔가의 어떤 논리와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여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영화의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부의 어떤 애정 행각, 물론 이건 위로의 차원인데요. 뭐 깊은 어떠한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도 아닌데 여러 동작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김기현 감독이 이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 아주 시기적절하고 아주 그 과하지 않은 그런 동작을 통해서도 매우 에로틱한 어떠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표현들이 곳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녀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처음에 이 연애 편지를 주어서 정직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실제로 좋아한 것은 엄영란 씨였죠. 선생님을 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부탁해서 편지를 주게 한 건데 그가 이제 그 공장에 나오고 있지 않자 직접 자기가 하녀를 구하게 되는데 자기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적극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리 나와. 담배 싫은가 봐. 담배 피는 처녀가 어딨어? 그렇지만 난 여기 있는 여공들한테 배운걸? 그런 걸 본받다간 째뜨기가 돼. 째뜨기? 휴! kom! 네, 제트기가 된다.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미리 암시해 볼 수 있는 어떤 동작들과 소재들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하녀는 영화 속에서 추락을 하고 알죠. 동작처럼 계단에서 떨어져서 유산을 하게 되고 결국 독약을 서로 음독 자살을 해서 계단으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먼저 이렇게 또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꽁초를 피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장초를 피는 남자와 대조를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하녀가 등장하기 전 바로 직전 풍경을 한번 보시면, 자, 남자가 나도 부엌대기라고, 오늘도 내가 부엌대기야 이렇게 표현하고 엄마는 있는 이렇게 맞이는 거 못 만들어. 아빠 그 남자의 요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아들 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안성기 씨입니다. 네, 10살 데뷔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봐도 참 연기 잘한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될 안성기 씨의 그 독특한 그 표정들이 이미 10살 무렵에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연기를 잘하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쥐를 봤는데 쥐약이 이렇게 먼저 보이고 있죠? 아, 너희들 이 쥐약은 조심해. 이걸 먹으면 죽어. 이거 사람도 죽어? 응, 독약이거든. 엄마 갖다 드려. 이거 지하기는 안 들었겠지? 자식. 이래. 네, 쥐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씨뿌리기가 돼서 결국은 쥐약을 먹고 음독 자살하게 되고, 또 그 쥐약을 물에 타서 마치 페이크 쇼를 하게 돼서 자신은 먹지 않고 이 아들을 먹여서 또 아들을 죽게 만드는. 자,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 여자들만 살아남고 이 남자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 장본인 가장을 죽이고 또 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 이렇게 서로 모여서 독특한 풍경이죠. 예, 액자나 주변 소품들, 인형들, 여기에 침대들은 서양 느낌이 나는데 말이야. 거기 모여서 아이보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풍경, 한복을 입은 어머니. 이게 쥐약을 타진 않았지만 마치 쥐약을 나눠 먹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 없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주는 화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씹게 되는데 세 명이 다 돌을 씹게 되죠. 예. 뭐, 밥을 잘못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녀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미안해. 난 거짓말이야. 자식. 부러워.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손님이야. 어서 와. 이거 무슨 냄새예요? 오늘도 내가 밥뛰기야. 이거 라이스 카레죠? 선생님, 제가 맛보고 채점할게요. 누구야? 선생님 먼저 부탁하네요. 그렇군. 안녕하세요. 네, 하녀가 철저하게 객으로 또한 지나가는 뭐 이렇게 사람 정도로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영화에서는 이 아이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거든요. 이 교육 자체가 이 하녀에 대한 어떤 존중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무시당하던 한 여자가 이 집안을 파탄내는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어떻게 일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화는 하녀를 굉장히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첫 장면부터가 설명이 돼 있는데, 밖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할지 뭐 가벼운 어떤 잠시 기다리려 할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녀를 놔두고 카메라는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어서 와요. 선생님 만드신 라이스 카레죠? 네.
먹긴 잘 먹었으나 깨끗하게 만든 건 아닌가 봐요. 아까 보니까 쥐가 먼저 맛보던데. 먹고 그따위 소리야? 아버지, 여자 믿지 말아요. 난 본대로 말했어. 싫으면 내가 먹을 테야. 이게? 자, 자신이 하녀기 때문에 그냥 부엌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쑥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 굉장히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적인 측면이나 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직접적이다.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쑥 들어온 하녀. 하녀를 하나 구해왔어요. 좀 바보지만 저희 기숙사에선 일을 그만이었으니까요. 아니, 네, 가슴을 철렁할 정도로 놀란 집의 부인과는 다르게 이 하녀는 쥐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 이제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영화에서 개구리를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고 있고 또 알프레드 히치콕에게는 새가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에게 새가 있다면 김기영 감독엔 쥐가 있다. 이 쥐를 직접 사육을 하면서까지 이 쥐를 이 여러 영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쥐라고 하는 입장, 하녀라고 하는 입장, 이 두 것을 하녀와 쥐를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놀라운 세트, 오픈 세트는 바로 2층 양옥집을 세트로 만들었는데 왼쪽이 하녀방이고 오른쪽은 피아노를 배우는 그런 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녀가 동경하고 있는 그런 방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방입니다. 1층에는 재봉틀 소리가 들리고 전통적인 집의 하나의 가정의 형태를 1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면 2층은 많은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녀가 욕망하는 것은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피아노가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자신이 좋아하게 되는 주인 아저씨가 있고요. 담배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어떻게 담배를 피워라는 대사가 있을 정도로 금기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남자들만이 피는 어떤 무엇, 이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이것을 그리워하고 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 나쁜 꿈이에요. 쥐들이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얼굴들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글쎄, 몸이 편해졌으니까 개꿈만 꾸나 봐요. 여보, 생각나? 당신이 내 하숙방에 찾아왔던 옛날이. 네, 이 뭘 보고 있어? 나 물 좀 줘. 네, 수업을 주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쥐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장면. 자,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뒤에 벌어질 비극을 먼저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들이 매우 정교하게 조금씩 조금씩 깔려져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극작의 대단한 그 묘미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이후에 물을 타서 그물 먹지 결국 마라. 자신은 뱉고 아이는 먹게 되면서 아이가 죽게 되는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되죠. 왜? 치약이 들었으니까. 야, 누나 왔다. 누나. 아이, 가자, 나야. 싸움하지 말고들 먹어. 난 어머니 드릴 테야. 난 아버지 갖다 드릴래. 아버지, 누나. 예. 이거 네 거지? 네. 예, 있다. 자, 피워봐. 피워봐. 자, 주인공이 왼편으로 옮겨가면 꽁초를 다시 펴서 꺼냅니다. 뿅꽁초를 꺼내는데요. 여기에 불을 붙여주죠. 자, 왼쪽은 하녀방이 있는 위치이고 또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는 또 귀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위치라면 오른쪽은 다시 자리를 찾게 되는 곳이고 긍정적인 위치를 포기하는 판이군.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이거 있겠습니다. 숙사에 있을 때 여공들이 배워줬어요. 왜? 그때부터는 담배 한 공치 마음대로 부려먹었거든요. 우리 집에선 좋은 걸 배워. 나도 경이 모양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네, 피아노를 동경하고 있는 하녀,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하녀,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가장. 자, 이런 모습에서 뭔가의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이 영화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으로 좋아하던 여자가 그 편지를 사감에게만 주지 않았어도 과연 자살했을까? 처음에 좋아하던 여자가 자살을 하고 나서 다시 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비 오는 날입니다. 여자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생님, 괴로우니 피아노나 같이 치세요. 네. 저는 이 영화 감정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동료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날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물론 편지를 전달한 그런 감정은 알겠으나 왜 굳이 이런 날 이렇게 빈집에 와서 물론 하녀가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하녀죠.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어, 선생님에게 안기게 되면서 모든 고백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얻는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 말 말고 돌아가죠. 난 경에 아무 것에도 응할 수 없어.
사람이 죽어도요. 미친 사람이 죽는 것도 내 탓이란 말이? 좋아요. 미숙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죽었다고 나도 제 얘기를 못하고 죽을 줄 아세요? 죽은 송장도 유서에서 말을 해요. 비 오는 날 밤 김 선생께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으니 원수를 갚아달라겠어요. 자, 이런 협박들이 결국은 다른 층위에서 첫 번째 여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여자, 마지막에는 하녀의 집착과 그리고 애증, 이런 것들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마치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것이 나와줬기 때문에 뒤쪽에서 우리가 하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 혹은 먼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심층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모습들은 모두 하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상 하나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증거가 돼요. 협박 요소나 또 그가 못한다면 스카트도 찍겠어요.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가? 거기서! 경희! 누구나 저기 자기를 해할 땐 정당방위를 하는 거야. 야를 내려다봐.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하녀와 갈등을 하는 그런 장면과 또 계단을 해서 끌고 내려오는 장면들, 이 장면들이 전부 먼저 보여주게 하는 그런 씨 뿌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쪽이 좀 더 이 앞쪽에 의해서 먼저 보여주게 되고 또 뒤쪽을 우리가 강하게 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위해서라도 이 아래로 너를 떨어뜨려서 죽였어. 난 여공의 불장난으로 내 식구를 굶겨 죽일 수는 없어. 경희, 앞으로도 피아노를 배우러 와. 식구가 하나니까 돈이 필요해. 네, 이렇게 여자를 내치면서도 피아노를 배우러 오지 않으면 나는 망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새 집으로만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당시 하녀라고 하는 그 직업은 이촌향도의 현상에서 가장 많은 직업이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 그중에서도 버스 차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집집마다 가정부의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김경 감독이 여러 영화에서 시대를 달리해서 한국 사회를 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들 중에 여자의 입장을 가장 대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위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숨어있는 힘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하녀가 그 가부장을 유혹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어떤 위치 상승 이런 것들을 하녀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층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김경 감독이 작가로서 자신의 영화에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변형하면서 시대를 달리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웬일이야? 추워서 더 밖에 못 있겠어요. 넌 담배 하나 줘요. 이 판에 나도 수지 좀 맞춰야죠. 이거 못 놔? 이제 네, 계속 자신의 공초를 피는 상황에서 남자의 담배를 대놓고 원한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이 남자의 책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까지 못 되겠구니. 이까진 담배 아까우세요?
미스터 옷을 찢은 건 괜찮고요. 아주머니한테 일러줄까 보다. 두 사람이 신나게 놀더라고. 예. 네. 여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다닌 길이라면 이 남자는 항상 이 안쪽 길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고작 그 담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흥급해져서 베란다를 걸으면서 비를 무지하게 맞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한테 완전히 함몰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 면에서. 그리고 이 주인공은 마치 돌아가는 집,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오른편에서 왼편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셨으면 약속하세요. 나도 피아노를 배워주고 미스터 모냥 껴안아도 주겠다고요. 너 미쳤니? 난 죽어도 좋으니까 미스터에게 지긴 싫어요. 가! 떨어져 버린 담배를 줍는 가장이죠. 예, 하녀의 일이었는데 하녀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고 매우 애지중지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려라는 이상한 시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배 자체가 이 남자의 권위,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도구라고 본다면 이것을 줍고 있는 역할은 마치 하녀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것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는 이 표정을, 여자의 표정과 남자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지만, 남자는 지금 여자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행동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 이상이 모르고 있는 상황을 아이러니라는 기법을 이제 시나리오 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적 아이러니라는 장면도 역시 우리를 좀 더 많이 보는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관객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면에 빠져들 수 있고 이 장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초의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마무리 지었던 김기영 감독이죠. 98년에 그 영화처럼 집이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 영화에서는 수많은 영화에서 물과 불이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그 두 남자 여자가 어떤 선을 넘고 그 사랑에 빠졌다. 육체적인 관계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개에 맞은 이 나무가 불이 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속도로 이 여자는 남자에게 매달리게 되고요. 이 집안에서의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치채기도 참 힘든 그런 장면인데요. 잠시 집에 간 처가에 갔던 주인공이 돌아오죠. 어서 오세요. 아버지! 애 아버지 음식이나 맡겨 드렸니? 자, 지금 대사는 이렇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 여자의 모습과 짐을 잔뜩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배웅하고 있는 이제 이 하녀의 이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식이 목에 안 넘어가신대요.
목병이라든 입맛이 없으시대요. 허래비병에 걸렸구나. 그 애가 집에 내려가서 두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작품에서, 상당한 시간들이 이렇게 좀 번져 있고 이것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화면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할 수가 난 있겠습니다. 공, 영화 이외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발탄, 61년 작품 오발탄에서도 역시 이 김준규 씨가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빨은 이제 굉장히 아파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로 가자고 했다가 또 어디로 가자고 했다가 자꾸 택시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죠. 택시 기사가 어디서 오발탁 같은 놈을 태웠어.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다르죠, 역할이. 어디 가세요? 됐은 대로 빨리 가. 어디든지 지구 밖으로 내빼. 어디든 시원하게 부딪혀달란 말이야. 불평을 빡. 네, 입장은 전혀 다른데 이 비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마치 이 두 거장 감독이 서로 영화 속에서 똑같은 주인공 김진규 씨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패러디해 보면 어떨까? 아마 이런 뭐 제 상상인데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웃음이 좀 났습니다. 네, 헛구역질을 하게 돼서 임신을 정확히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임신 주기 기간을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역시 영화적입니다. 어제 전기값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밀렸게? 아주머니 친정에 가신 때가 언제죠? 한 석 달쯤 되나? 오늘 안 내면 불을 끄겠대요. 벌써 10번은 왔을 거예요. 신발값도 안 된다나요? 네, 피아노가 쳐지는 저 공간. 얼마나 밀렸게? 아주머니 친정에 가신 때가 언제죠? 한 석 달쯤 되나? 네, 연기가 오늘 안 내면 불을 끄겠대요. 벌써 10번은 왔을 거예요. 신발값도 안 된다나요? 네, 연기가 피어오르는 커피포트 그리고 매우 정돈된 커피잔들이 보입니다. 왼편을 보자면 평화롭죠. 그런데 오른편은 헛구역질을 하는데 이렇게 주방에서 어,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들이 왼편과 오른편이 대조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신한 지가 지금 3개월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놓고 나가. 내가 이럴 땐 방해하지 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좀 나가줘. 귀찮게. 제가 구역질이나 토하니까 아주머니가 시집 갔더라면 애 가졌다고 남편에게 구현받을 거래요. 애 낳을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7달 후면 두 목숨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텔레비 갖고 왔어요. 네,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고 배를 만진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들고 있는 표정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지옥스럽다. 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그 애를 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 하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더 화제가 되는 TV가 들어오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야, 넌 안 되죠? 이런. 어디다 놓을까요?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야. 너만 걷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돼. 엄마, 나 꼭 걷고야 말 테야. 다람쥐야, 쉬지 말고 뛰어라. 꽝충, 꽝충, 꽝충. 네, 아이만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만한 신흥 부자. 하지만 뭔가 불충분하고 뭔가 계속 과소비를 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계단을 오르는 장면은 물론 하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이 미술이 돋보이는 벽, 이 벽을 올라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여보, 네, 드디어 이 남자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자는 충격을 받죠. 애를 베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몸으로 자신을 더럽게 동침할 수 있었느냐라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이 장면이 저는 좀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하녀가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살려달라고 한번 청해보겠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하얀색이 아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라 그럴까요? 귀신? 소복을 입은 어떤 하나의 권위적인 어떤 한 여자? 여인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와 여자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내 말 좀 들어. 여자끼리는 서로 통할 수도 있고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부정적 의미의 이 흑백인형이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 계열이나 검은색 계열, 좀 어두운 계열이겠죠. 채도가 높은. 그래서 검은 하녀와 이 하얀색의 주인 아주머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귓속말로 얘기하는데요. 네, 복대 아닌 복대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푸는 장면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녀가 등장하면서 이 영화에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문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부엌에 있는 문, 그리고 거실을 열면 또 안방과 연결되고 있는 공간을 또 하나의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문이 있고, 이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결정도 빠르고, 또 행동도 빠르고, 그렇게 이 속도가 매우 가속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다. 뭐 이러냐.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야기가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에 좀 구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카메라와 이 세트의 위치는 또 실제로 가보면 또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극부감과 극안각, 그러니까 위에서 잡은 화면과 아래에서 잡은 화면을 굉장히 극도로 강조하는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완전히 위로 이렇게 잡는 화면이랄지 극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도 계단의 경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고 있는 그런 화면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극도로 강조를 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두 명의 들어와 있는 공간에서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 때문에 공간이 나눠지고 문을 닫으면 하나의 공간과 둘의 공간이 전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됐어? 며칠 안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고맙소. 공든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자, 마치 우리가 이 보던 연극 무대에서 또 하나의 막이 쳐지면 그 막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막을 열면 또 하나의 어떤 일들이 그 막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연극 무대인데도 매우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 감각이 또 역시 이 미술에 뛰어난 어떤 건축과도 연결되는 그 김기영 감독의 독특한 한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고 벌어진 일은 바로 그가 아이를 유산하기 위해서 계단을 뛰어내린 겁니다. 아유, 아, 아이고, 아유, 아, 아이고. 2층에 갖다 놓으세요. 의사를 불러올게요. 아이고, 여보, 가만 보고만 있게요. 처음 등장부터 그 이후까지, 그리고 사건을 벌어진 이 이후까지도 사람들은 진짜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매정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마치 쥐를 보듯이 며칠을 먹을 걸 안 갖다 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가서 뭔가 조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여보, 추락 직전에 하녀의 위태로운 모습들, 여보. 쥐를 피해가듯이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행동들, 이런 아주머니 장면들은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아주머니. 나 좀 살려줘요. 여보, 나 좀 살려줘요. 여보. 하녀를 극단적으로 바깥으로 모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뒤의 응징들이 전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아이는 죽었고 없는데 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식이나 밥을 안 갖다 주니 굶겨 죽일 셈이군요. 여보,
정말이요? 저의 방에 가는 것이 무서웠어. 내가 갖다 주마. 사람이 굶어서야 되겠니? 그만둬요. 천상 내가 주워 먹어야죠. 피가 안 멎어요. 애 죽인 죄로 나도 죽나 봐요. 그러나 당신들도 성치는 않을 거요. 무척 귀여우시겠어요. 애란 부모를 믿고 세상에 나온다오. 내 애도 귀여웠을까? 쓸데없는 소리야. 내 애는 죽건 말건 자기 애만 귀엽단 말이군요. 미친 소리.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바보예요. 왜 내 애만 죽여요?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뛰게 하고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마땅히 애들도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네, 윤여정 씨가 주연한 영화가 바로 이 환여 영화의 리메이크인데요. 이 하녀 역할을 하면서 내 애를 죽였으면 너 애도 뭐 이런 대사가 또 그대로 칼라에서 윤여정 씨의 연기로 반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 쥐약들이 계속해서 인지가 되는 것은 자, 연이어서 지금 보시면 시간적으로 보시면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렇게 하자라고 회유를 하고 또 계단에서 떨어져서 유산을 하고 또 아이가 탄생되고 자,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도 빠른데 바로 이어서 이 아들을 독살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쥐약에 관한 시퀀스입니다. 자, 먹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게 되는데 이어서 깨끗이 이물엔 뱉어버려. 쥐약이 들어가 있어. 이제 죽어. 아버지한테 가 일러. 창순아! 창순아! 네,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강제로 경찰서를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는 2층에서 끌어내리는 하녀입니다. 근데 결국은 끌어내리는데도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 두 명이 자살을 하고 나서야 두 명이 같이 이 계단을 내려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은 바로 부인입니다. 경찰서로 가자. 여보. 이왕 죽은 애가 살아날 리 없으니 남은 사람이나 삽시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당신이 공장에 떨어지면 우린 먹고 살 도리가 없어요. 꼴 좋군. 그렇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고 싶어질걸.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마.
돈을 달래면 돈을 주고 옷을 달래면 옷을 주고. 난 애 아버지를 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하려면 여보, 당신은 밤엔 내 방에 와서 자요. 네, 이렇게 변곡점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빠르게 전개가 되는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들이 죽자마자 그 위치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바뀌고 권위가 바뀌는, 이제는 너 나랑 자야 돼. 내가 이제 여기에 본처야. 라는 어떤 그런 선언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들여다보지 마. 장순이를 죽이고 또 날 노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봐두려고요. 자살하기로 했어요. 그래 경희한테 편지를 써놨어요.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이 하녀의 모습, 철저하게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영화에서 꽉 들어차서 이 남자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순이가 아까웠어요. 내가 대신 놔드리면 되잖아요. 나도 장순이 장례식이 아직 안 끝났어. 네, 장례식도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아들을 새로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제안. 그리고 친구의 장례식을 갔다 와서 또다시 이 음악 선생에게 프로포즈하는 이 여공의 모습. 뭐 이런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어떤 욕망들이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영화가 바로 이 하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고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욕망들이 부딪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버스, 제가 보지 못한 버스인데, 이 부잣집의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이 버스에 타는 이 장례식차, 그리고 2층에서 어울리지 않게 대조점으로 이 담배를 피고 있는 한여의 모습이 매우 생경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아이의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자신이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온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무서워 혼자 못 자겠어요. 나를 어떡하란 말이야? 내 옆에 와 자기로 했죠. 사람을 죽인 여자 옆에서 어떻게 자? 나도 2층에서 혼자 못 자겠어요. 경찰에 가 자는 게 낫지. 여보, 올라가자요. 저 오바는 내 방에 올려다 줘요. 여보, 내가 이제 몸만 나면 또 재봉질을 하겠어요. 돈만 벌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설 작정이에요. 아버지, 어디가?
아버지는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네, 관계가 역전이 되고 마치 피해 결혼식처럼 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새로운 커플의 탄생이라고 봐야 되나요? 계단을 오르고 아버지! 있는 이 두 명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이를 물 먹지 마. 딸이 애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네, 죽어서야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면서 둘은 매우 힘든 관계로 이제 치닫게 되게 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까지도 이 영화의 재봉틀 소리는 이 집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 차원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의 음식에 타는 어떤 행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젠 조반에 쥐약을 타게 됩니다. 또 역시 거무줄 속에 엮여져 있는 이미지를 바로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덫이 있었습니다. 다시 의미적으로 하녀가 쥐약을 놓듯이 쥐약을 놨죠. 그것은 바로 쥐약을 빼고 자신이 독살당할 거라는 어떠한 위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물을 타놓은 상황인 거죠. 이 가정은 하녀로부터 위기의 위기를 얻게 됩니다. 바꿔 먹을까? 놔둬요. 내국엔 쥐약이 들어가 있는 무슨 거예요. 소리? 날 죽이려고 쥐약을 쳤지? 응? 내년도 이젠 사람을 죽이게끔 됐니? 이걸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젯밤 몰래 쥐약을 쏟고 사탕물을 약봉에 넣어놨어요. 날 죽일 것 같아서요. 이게 쥐약이에요. 네, 아이를 속이고 독살을 시키고 또 자신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아들을 죽인 것에 비슷한 어떠한 독약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더욱더 동적인 어떤 느낌을 주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여보, 올라와요. 올라오세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젠 호칭이 여보로 바뀌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재봉을 돌리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실제 이 집 주인은 일을 하고 있고 하녀는 위편에서 여보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다 틀렸어. 내일이면 경찰이 와. 당신 애가 여기서 둘이나 죽었어요. 그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나와 아줌마가 사형대에 같이 오르면 괜찮아요. 내 저는 죄가 없어. 내 애를 떼라고 한 건 아줌마예요.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줌마예요. 두 어린애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나는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망했으니까 집안도 다 망해야죠. 뭐라고? 네, 아까 말씀드린
예, 여자는 뒤쪽으로 지금 고개가 꺾여져 있는 상황이고 남자의 괴로워하는 입장에서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 예, 박쥐의 포스터가 연상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들의 음독 자살 행위조차도 먼저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복선의 동작들, 암시를 주는 장면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극단에 놓인 두 사람은 바로 독약을 타서 이 생을 마감하기로 그렇게 하고 서로 독약을 마십니다. 이 모시게 되는 거려. 이젠 하늘에 올라가면 하느님더러 주리를 서서 결혼식이나 해달라야겠어요. 거긴 시들지 않는 꽃들이 가득 차고 보석 진주가 발밑에서 반짝거린대요. 이젠 영원히 당신은 내 거예요. 네, 어, 담배곽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데 그 거리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도 한번 보시죠. 목이 없는 구도입니다. 남자의 목이 잘린 구도죠. 이 구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남자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신체 일부를 잘라놓은 어떤 그런 형태. 담배 피는 게 싫으세요? 난 이젠 너 하는 대로 다 했고 또 너와 같이 죽기로 했었어. 그러나 마지막은 내 저 옆에서 죽겠어. 그건 안 돼요. 난 짧은 마지막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넌 전당에서 행복을 얻는댔지. 죽으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란 살아서 있는 거예요. 넌 내 목숨은 내 손아귀에 넣었지만 내 영혼까지는 내게 줄 수 없어. 안 돼. 여기에서 놓치면 하늘에 가서 못 찾아. 놔. 안 돼. 네, 아내의 집착과 마지막에 이 남자는 자신의 본디 사랑을 찾아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마치 무용의 한 피처럼 거꾸로 처박혀서 내려오고 있는 불안정한 하녀의 모습과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픔을 한 몸에 받은 것 같은 이 남자의 표정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더욱더 놀라운 장면인데요.
네, 어떤 소리가 들리자 잠시 피곤해 지쳐서 누워있던 이 집 주인이 다시 재봉을 돌리고 있고 뒤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파녀를 부리기 위해서 혹은 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혹은 TV를 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당시 하녀는 이렇게 여유 있는 집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어떤 사회 풍조처럼 조금이라도 뭔가 여유가 있으면 이 하녀를 그러니까 가정부를 들여서 좀 더 윤택하고 편한 어떤 그런 경제 구도 안에서의 그 이 위치를 하녀가 있냐 없냐, 가정부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녀를 가정부를 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 신흥부자,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잘못 선택된 이 가정부, 하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측면인 거죠. 여보, 여보, 난 죽어. 다른 수가 있어야지. 난, 난 끝내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배반한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떨까? 어린애를 부탁해 염치 없는 일이지만 네, 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보듯이 한 가정의 고흥과 몰락,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장면들, 짧은 시간 안에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집을 꿈꾸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왔던 카메라는 다시 빠져나가면서 기차와 함께 이야기 밖으로 나오면서 액자식 구성은 끝을 맺게 되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영화 하녀의 풀 버전을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인 작가 김기영 감독의 매우 스타일리시한 스릴러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고요. 60년대 제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당시에 잘 쓰지 않은 기법들 그리고 과격한 카메라의 워크들 그래서 매우 동적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매우 새로웠고 또 이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오픈 세트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이 촬영 대본 컨티뉴이티죠. 그림으로 그려진 스토리보드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탄탄하게 스토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시적 관점에서 이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어떤 직업군, 바로 가정부,
이 가정부가 60년 영화로부터 70년, 80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스토리가 더 바뀌고 더 다르게 표현됐는가 이것을 한국사를 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남자 여자와의 어떤 그 힘의 논리, 그다음에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을 김경 감독의 해부학적 시선으로 실제 의사이기도 했던 이분의 해부학적 시선으로 영화를 그려낸 작품이 바로 하녀가 아닌가. 그리고 그 리메이크작도 그것이 아닌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 감독이 이 피부 사이를 잘라내면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흐른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매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김기현 감독은 독립영화 작가 감독으로서 자신이 직접 쓰고 연출해서 그리고 미술까지 담당을 하고 거의 모든 제작적인 어떤 단계를 다 통제한 감독. 그래서 유일무이한 이런 독특함을 지닐 수 있는 감독으로 당시에 이 감독이 어떻게 살아남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이 지금 봐서도 매우 놀라운 어떤 그런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간관계 해부학자 김기현 감독의 영화 하녀 첫 번째 영화로 진행해 드렸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